여러분은 이스탄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도시라는 타이틀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이기아 소피아나 블루모스크 같은 위대한 건축물들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쇼츠에 간간히 보이는 돈두르마 아이스크림도 빼놓을 수 없죠. 또 튀르키예 이전에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나라이자 세계 대륙을 지배했던 거대한 나라 오스만 티르크 제국의 수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의 원래 주인은 사실 튀르키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스탄불은 오스만 티르크 제국의 수도가 되기 전에 동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은 아는데 동로마 제국은 또 뭔가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탄불의 역사와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관해서 말이지요. 이스탄불. 하지만 맨 처음부터 그렇게 불리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는 고대 그리스 때에 세워진 유서 깊은 곳으로서 이곳을 건설한 비자스 왕자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온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그리스 계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지정학적 입지가 좋아서 항구 도시로서 발전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고대 시대의 대규모 도시로 발전하지는 못합니다. 이후 로마 제국에게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점령당하면서 라틴어식 명칭인 비잔티움으로 그 이름이 변경되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뜻은 바로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에서 2세기경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 가히 서방 세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서기 117년 트라이아누스 대제 때 로마 제국은 동쪽으로는 걸프만,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북쪽으로는 잉글랜드,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지배하면서 지중해 세계 전체를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보고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우리의 바다, 가히 제국의 기상이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잔이 차면 흘러넘치고 달이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긴 평화가 끝나고 로마는 점점 혼란스러워지는데 4세기 초가 되자 이 혼란은 절정에 이릅니다. 동쪽에서는 훈족이 계속 어슬렁거리고 게르만족들은 그 훈족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계속 쳐들어오고,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서 암살, 반란, 쿠데타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도 끝이 보이는 듯 했으니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황제가 등장! 그는 자신의 정적들을 차례차례 제거해 나갔고, 마침내 330년 5월 콘스탄티누스 1세가 자신의 마지막 경쟁자였던 리키니우스에 대한 최종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로마? 아니죠. 바로 비잔티움에서 말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옛 비잔티움의 터에 새로운 행정 수도를 건설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는 오랜 혼란의 직방으로 맞아버린지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대로 망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 제국에도 새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비잔티움이었죠. 콘스탄티누스 1세는 곧이어 도시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은 노바 로마, 우리말로 새로운 로마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디 신도시 이름도 아니고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바 로마라는 이름 대신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죽은 이후에 제국은 둘로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테오도시우스 1세 이후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얼마 가지 못해 게르만족의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에게 멸망당하는데, 이것이 서기 476년의 일입니다. 반면 동로마 제국은 꿋꿋이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서기 535년부터 554년까지 고토수복 전쟁을 벌이니 멸망한 옛 서로마 땅에 멋대로 들어와 살고 있던 고트족과 프랑크족, 반달족과 같은 야만인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반도를 수복한 데 성공! 아마 이 순간이 동로마 제국이 가장 찬란히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동로마 제국의 편이 아니었을까요? 한창 전쟁 중이었던 서기 540년, 이집트에서 역병이 퍼집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는 불명이나 역사학자들은 페스트라고 추정하죠.
이 역병은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렸는데 제국 전체로 휩쓸고 중세 흑사병이 비견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봅시다. 영토는 늘어났는데 질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기만 하네요. 재정 상황이 멀쩡했을까요? 당연히 개박살 났습니다. 근데 전쟁 벌이면서 적은 늘어났네요. 세금으로 거두는 세수는 줄어드는데 빠져나가는 곳은 늘어나기만 하는 상황이 펼쳐졌군요. 그런데 이러면 군대는 어떻게 유지하죠? 결국 이 뒤로 제국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제국의 동쪽을 위협하던 사산족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겨우겨우 승리했으나 7세기 중반에 발흥한 이슬람 제국에게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레반트와 이집트를 영구히 뺏겨버립니다. 그 와중에 또 북쪽에서 슬라브족이 어디 먹을 것 없나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이슬람 제국에게 북아프리카까지 뺏깁니다. 그나마 바실리우스 2세 때 중흥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복 사업을 벌이고 지중해의 패권을 가져오나 했으나 그 후에 동서교회 대분열이 터지면서 서방교회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고 쿠데타 터지고 내전 터지고 셀주크 제국한테 처맞고 노르만족한테 처맞고 점점 제국은 쭈그러들다가 결정적으로 1204년 4차 십자군 원정 때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십자군에게 함락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늘이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나마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에 있던 니케아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명맥을 잇고 이전 영토 대부분을 수복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 내전, 중세 유럽을 타노스해버린 흑사병, 거기에 동쪽에서 오스만 튀르크가 쳐들어오면서 결국 동로마 제국에게 남은 영토는 콘스탄티노폴리스와 펠레폰네소스 반도 남쪽 일부,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동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드라카시스 팔레올로고스, 약칭 콘스탄티누스 11세의 등장이었죠. 시간을 수백 년 앞으로 돌려 동로마 제국이 아직 지중해의 패자로 군림하던 시절, 그보다 좀 더 동쪽에 티르크족이 세운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돌골 제국.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동북아시아의 북부 스텝지대까지 세력을 넓힌 유목제국이었죠. 이들은 잦은 내전과 외침으로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다가 745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서쪽으로 계속 이동했고 점점 세력을 키워 다시 한번 제국을 세우니 그 나라가 아까 동로마 제국을 두들겨 패던 셀주크 제국입니다. 이 셀주크 제국에서 아나톨리아 지방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 바로 룸술탄국. 아무리 딴살림 차렸다고 해도 동로마 제국이랑 싸우는 거 참을 수 없죠. 끊임없이 동로마 제국과 격돌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동쪽에서 갑자기 말탄 전쟁 기계들이 몰려옵니다. 바로 몽골 제국이었죠. 룸술탄국은 몽골 제국에게 멸망, 그대로 오체분시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멸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 세력이 남아있기 마련. 그 분열된 지방 토후국들 가운데 오스만 1세가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에서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오스만 베이국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오스만 베이국은 3대 술탄 무라트 1세 때부터 술탄을 칭하면서 오스만 베이국에서 오스만 술탄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스만 술탄국은 유럽 국가들이 몽골이라는 새로운 적에 집중하는 사이에 점점 힘을 키워나가고 마침내 힘이 충분히 생기자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 코소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헝가리를 정복하고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십자군 연합군마저 깨부숴버립니다. 이때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위협을 받아 함락 직전까지 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오스만 술탄국은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룸 술탄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말이죠. 1402년 갑자기 동쪽에서 나타나 몽골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티무르 제국. 이 티무르 제국을 이끄는 왕 티무르는 가히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전른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룸술탄국이 동쪽에서 나타난 몽골에게 멸망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스만 술탄국은 티무르 제국에게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 그리고 패전 이후에 내전이 시작되면서 온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죠. 하지만 이러한 혼란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메흐메트 1세가 새로운 술탄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는 내전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산산조각난 제국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다른 제위 경쟁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면서 말이죠. 그 다음 술탄 무라트 2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정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때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술탄국이 순식간에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바로 옆에서 4D로 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스만 술탄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하자
동로마 제국은 곧바로 십자군을 소집! 동로마 제국을 돕기 위해 동유럽의 각국이 대규모 십자군을 편성해서 파견합니다. 하지만 무라트 2세는 이들을 바르나 전투에서 괴멸시켜버리죠. 심지어 1448년 제2차 코소보 전투에서도 오스만 술탄국이 승리하면서 이들은 발칸반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흐메트 2세가 무라트 2세의 뒤를 이어 술탄의 자리에 오르죠. 그는 술탄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한 가지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삼겠다는 야욕이었죠. 그렇다면 왜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스만의 새로운 수도로 삼고자 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무역로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 덕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지중해 상업의 중심지이자 유럽 전체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징적인 이유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멸망한 옛 로마 제국의 적통을 이어받는 제국,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로마 제국의 심장이죠. 그 동로마 제국의 심장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곧 그 제국을 생계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즉 메흐메트 2세는 자신의 오스만 술탄국을 로마 제국을 이어받는 세계 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의 첫 단추를 빼는 일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복은 시작부터 삐거덕거립니다.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의 뜻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대하던 집단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반대파의 수장은 메흐메트 2세의 신임을 받고 있던 제상 할릴 파샤, 그와 그를 따르는 기득권 무리들은 현 상황에 안주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가면 권력을 잃을까봐 경계했던 것입니다. 반면 술탄의 뜻에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데브시르메라고 하는 징집 세력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죠. 이들은 오스만 술탄국이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령지의 기독교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징집해서 고위관료로 키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정치적 논쟁을 벌이니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죠. 그리고 바로 그때 동로마 제국에서 서한이 하나 도착합니다. 그것도 메흐메트 2세 앞으로가 아니라 제상 할릴 파샤에게 말이죠. 서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스만 술탄국의 왕권을 노리던 오르한이라는 왕족이 있었는데 그는 무라트 2세의 동생이자 메흐메트 2세의 숙부였습니다. 오르한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붙잡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11세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죠. 서한에는 오르한의 식비가 많이 나오니 그 비용을 대달라, 만약 비용을 대지 않는다면 그를 내보내겠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단순하게 식비가 많이 빠져나가니 돈 달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술탄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오스만 술탄국의 왕권을 주장하는 경쟁자를 내보내서 다시금 내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반전을 주장하던 할릴 파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에게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기회를 잡고 할릴 파샤가 동로마 제국과 내통을 하고 있다고 몰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할릴 파샤는 당연히 극대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멍청하고 어리석은 로마 놈들아, 내 놈들의 교활함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지난 술탄께서는 내 놈들에게 관용을 베푸셨지만 지금의 술탄께서는 생각이 다르시다. 우리는 힘도 생각도 없는 어린애가 아니다. 내 놈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해봐라. 다만 이것만은 명심하라. 이런 짓을 한다고 해서 너희는 고토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은 것마저도 몽땅 잃을 것이다. 더 이상 술탄의 정복 야욕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었습니다. 1452년 메흐메트 2세는 보스포루스 해협 유럽 방면에 새로운 요새인 루멜리 히사르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축자재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요새 인근의 폐허가 된 수도원과 교회 상당수를 약탈하고 대학살을 벌이죠. 콘스탄티누스 11세는 그 소식을 듣고 도시 안의 모든 오스만 시민을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술탄에게 결사항전의 의사를 담은 사절을 써서 보냈죠. 그것에 대한 메흐메트 2세의 답장은 이러했습니다. 도시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싸울 준비를 하시오. 루멜리 히사르가 완공되자 동로마 제국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이제 믿을 것은 서방교회와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군밖에 없게 되었죠.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서방교회와 동맹을 맺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결국 동방정교회가 서방교회 아래에 종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 4차 십자군 원정 때 자신들의 수도를 무참히 짓밟았던 서유럽인들의 만행을 동로마 사람들이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무릎 꿇어야죠. 이제 동로마 제국은 서방교회와 그 기독교 왕국들에게 약속된 지원군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니콜라오 5세는 대규모 지원군을 파견하지 못했죠.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십자군 원정이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는 땅에 처박혔고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전쟁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왕국들은 이슬람과 싸우고 있었고 신성로마 제국은 구성국끼리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1월 26일 무렵 두 척의 대형 범선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700명의 병사와 그들을 이끄는 용병대장 주스티니아니 롱고가 배에서 내렸죠. 그는 제노바 출신의 직업군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었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비용을 부담해서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는 크게 기뻐했죠. 그는 오스만의 위협이 격퇴되면 주스티니아니 롱고에게 림노스 섬을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그를 고용했습니다. 이쯤에서 각 진영의 전투전 상황을 살펴보죠. 먼저 오스만 술탄국입니다. 1453년 4월 5일 오스만 술탄국 군대의 마지막 부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모집된 병사의 총 숫자는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15만 병력 안팎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중 술탄의 친위대이자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최고의 육군 정예 보병부대인 예니체리의 숫자가 1만이었습니다. 수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하자마자 건조하기 시작한 함대는 6척의 대형 갤리선, 10척의 갤리선, 15척의 소형 갤리선, 75척의 소형 보트, 20척의 말수송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스만 술탄국은 비밀병기를 끌고 왔습니다. 바로 헝가리 출신 기술자 우르반이 만들어낸 우르반 거포. 300kg에 달하는 포탄을 1.6km 넘게 날려보낼 수 있는 이 거포는 길이 8m, 무게 19톤에 달했습니다. 어찌나 포가 크고 무거웠는지 이 대포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향해 하루에 4km의 속도로 나아갔다고 하네요. 그에 비해 동로마 제국의 상황은 처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병사의 숫자는 고작 7,000명, 그중 5,000명만 무장했고 나머지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과 같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무장을 갖춘 병사들은 동로마 제국 소속 병사들이 아니라 주스티니아니 롱고가 이끄는 용병대였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죠. 하지만 제국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세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테오도시우스 3중 장벽, 5세기 초 플라비우스 안테미우스의 지휘 아래 성벽이 세워진 이래 단 한 번도 전공법으로는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심지어 전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어 신의 채찍이라는 소름돋는 별명을 얻었던 훈족의 아틸라조차 이 3중 장벽의 위용 앞에 돌아가야만 했죠. 성벽은 해자, 외성, 내성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무려 192개의 줄지어선 망루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해자 바닥으로부터 망루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30m, 아파트 10층 높이였죠. 내성의 높이는 12m, 외성은 8m, 두 성벽 사이의 거리는 20m로 방자의 공자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쪽 성벽은 상대적으로 빈약했죠. 해자도 없었고 성벽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쪽 방면은 흑해에서 흘러내려오는 빠른 해류를 정면으로 받아야 해서 함대를 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북쪽 방면은 금강만을 통해서 진입해야 하는데 동로마 제국군이 두꺼운 쇠사슬을 금강만의 입구에 설치해 놓아서 오스만 함대가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술탄국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동로마 제국, 과연 동로마 제국은 메흐메트 2세의 정복 야욕을 꺾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